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규 한국섬 도서섬학회 회장님께서 세션 소개를 맡아주실 텐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2023년 8월 18일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여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3 국제섬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두 번째 세션 섬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 관련해서 제가 관련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겪으셨듯이 태풍이라고 하는 또 기후 환경,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고 있는 일상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80년, 길게는 90년, 100년도 사시는 분이 계시지만 긴 우주의 시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점 하나 찍고 가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 순간에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경험치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자연에 위해를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자연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몸이 힘들 때는 마지막 경고를 하고 결국은 생을 다하듯이 이 지구도 좀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섬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오늘 우리 주제가 네 꼭지 있는데 이 섬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생태계와 다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태계 그러면 복원이 가능하다 또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어떤 특정한 곳이 다치면 수술을 하거나 또는 약물 처방을 하거나 해서 고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연 중에서도 우리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휴식 연재를 통해서 자연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 또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연재해를 겪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능력의 범위 밖이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당대에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섬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들을 오늘 네 분의 발제자가 많은 준비를 하셔서 발표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나은 세계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김관주 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보전실 계장님께서요, 국립공원 개파의 생태휴식제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보존실의 김관주 계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사항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서지역 내에 이런 낚시 행위와 이런 해양 레저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위험 요인들, 그리고
주민과 이런 낚시객 사이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시켰는지 그런 사례를 한번 발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도해상국립공원 검은도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국립공원 갯바위 생태휴식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갈등 사례를 극복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도해상국립공원 검은도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도해상국립공원 먼저 국립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산악형과 해상 해안형 그리고 사적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 국립공원은 제1호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마지막 국립공원이 된 팔공산 국립공원까지 해서 총 23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산악형 지역의 특성상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공원은 산악형 국립공원으로서 약 19개가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발표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도서와 해양을 끼고 있는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그리고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태안해안 국립공원입니다. 개수는 이렇게 작지만 넓은 면적의 그런 해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국립공원 지정 면적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은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도해상 국립공원 검은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수려하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의 그런 지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어장이 굉장히 풍부하기로 또 유명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서도와 동도 그리고 고도라는 이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지형들이 천혜의 항구를 이제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예전에 영국군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은 강제 점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생태학적으로도 굉장히 빼어난 곳입니다. 이런 곳이 갑자기 이렇게 주목받게 된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은도가 굉장히 수려하고 그리고 해양 생태가 맑고 어장이 좋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낚시객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갯바위 생태휴식제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휴식제를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론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 국내 낚시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약 1,000만 명 이상이 국내 낚시 인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의 낚시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28만 명 정도가 낚시를 국립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낚시 포인트도 역시 약 400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낚시 인구의 증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뭐 이런 낚시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의 여파 이런 부분으로 낚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낚시로 인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찾게 되었고 이런 부분을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우리 검은도가 집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낚시객 분들이 검은도로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제 환경 오염적인 문제였습니다. 많은 낚시객들이 몰리면서 보다 편하게 그리고 멀리 와서 좀 즐기면서 낚시를 하고 가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갯바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멍을 뚫어서 많은 낚싯대를 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해서 이렇게 갯바위 구멍을 많이 뚫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멍을 못 뚫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낚싯대를 많이 거치하기 위해서 납을 갯바위 사이사이에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이걸 제거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방치하고 가시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갯바위 사이사이마다
본인이 사용하고 버리고 간 이런 낚시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도 낚시가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추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갯바위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소각행위라든지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밑밥들을 그대로 버리고 간다든지 음식물들을 투기하고 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갯바위에 악취가 나고 굉장히 오염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오염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거문도의 25개 포인트를 조사를 했는데요. 총 가장 심각한 부분들은 이 거문도에 좋은 낚시 포인트가 몰려 있는 그 거문도 서도의 위쪽 동그라미가 크게 보이는 이런 지역들이 오염원이 가장 심각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9개소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보통 이상의 오염도가 발견된 곳도 12개소나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셨던 그 거문도 지역 주민과 그리고 그쪽에서 낚시를 즐기고 계시던 낚시객과 이런 갈등, 대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지역 주민들은 낚시객들이 많이 몰려옴으로써 마을 어장이 훼손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조업이 방해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쓰레기와 오물투기 등으로 인해서 해양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크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낚시객이라든지 그 낚시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낚시 여성분들은 개인 여가 생활권 그리고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보장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시면서 두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은 바로 갯바위 생태 휴식제였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훼손이 심한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휴식을 취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출입 통제를 저희가 하고 거기에 대한 갯바위 정화 복원을 통해서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는 휴식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고요. 반대로 훼손이 다소 경미한 지역에는 낚시객들이 자율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또 최소한의 이런 오염 행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낚시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를 해서 착한 낚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고요. 이 휴식 구간이 지나고 나면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상호 이렇게 교차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생태휴식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태휴식제의 현황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오염이 가장 심각했던 그 소도 지역의 윗부분 그리고 소도 지역의 아랫부분은 빨간색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입 통제를 시켰습니다. 1년 동안 출입 통제를 하고 여기에 대한 회복 절차를 거쳐서 자연 회복을 이제 유도를 했고요. 가운데에 보시는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해안선 부분은 다소 오염도가 경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험 구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캠페인 활동을 주로 실시를 하였고요. 이 구간을 상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중간에 구간의 끝 지점에 저렇게 기둥 모양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낚시객과 낚시 여선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고요. 세부적인 활동으로는 갯바위 정화 복원 활동을 좀 실시를 했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이제 낚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 캠페인을 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이런 상생을 위해서 상생 협력 분야를 노력을 시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생태 휴식제에 대한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같이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태휴식제를 1년 동안 실시하면서 먼저 휴식 구간과 체험 구간에 대해서 갯바위 정화 복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왼쪽 위의 사진은 저희 직원들이 갯바위에 다 내려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나비 박혀 있는 부분들을 일일이 다 수거를 해서 저렇게 청소를 하고 제거를 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갯바위가 많이 이제 오염되어서 오염물질이 많이 껴 있는 부분을 저희 공원 관리선을 통해서 세척하고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낚시 단체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정화 활동과 쓰레기 수거를 같이 함으로써 이런 이제 복원 작업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멍이 뚫려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구멍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런 이런 기술적인 자문을 통해서 갯바위 복원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약 180개 정도의 천공을 복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갯바위 복원과 정화를 실시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홍보와 이제 캠페인 부분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치우고 노력을 한다 그래도 다시 오셔서 다시 구멍을 뚫고 다시 폐납을 받고 다시 쓰레기를 버린다면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낚시객들을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대대적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홍보를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많이 배포가 되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MBC 라디오를 통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MBC 라디오 공익 방송을 통해서 이태곤 씨라는 이분을 섭외를 해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참여를 유도를 하고 홍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저희가 많은 이제 그 파급력이 갖고 있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제도를 또 홍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저희 배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해달라 하고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상생 협력과 주민 지원 분야입니다. 이해관계자와 이런 그런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고요. 먼저 이해관계자를 모두 불러서 한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문도 주민, 그리고 낚시 어선 협회, 그리고 지자체, 저희 공단, 시민단체, 그리고 해경 같은 이런 관계기관들이 다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총 6회에 걸쳐 협의체 회의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어떻게 지금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진행이 되고 있냐, 그리고 이런 추진 경과는 어떻다라는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 그리고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 그리고 상호 그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런 소통하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의 이런 출입을 금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주민들하고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안 쓰레기랑 그다음 갯바위 정화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를 시키고 그런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런 경제적인 좀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갯바위에 올라가서 그런 폐납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을 직접 제거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수시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여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자체는 낚시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낚시여선협회 또 이런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휴식제 시행 전과 후에 생태계 변화나 아니면 오염도가 과연 어떻게 변화가 있었냐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 1년 동안에는 그 갯바위에 대한 그 대상으로 갯바위만 대상으로 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요. 지금까지 그 생태휴식제가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갯바위 포인트의 해저 이런 그 조하대 이 수중 지역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바위 지역을 쭉 이렇게 일렬로 봐서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따개비라든지 이런 부착 생물들이 과연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갯바위 포인트마다 방향구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오염원 개수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런 모니터링까지 실시를 하고 저희가 1년 동안의 이런 사업 효과성을 분별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봤더니 그 오염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었다. 우리가 오염도를 다 제거를 하고 출입 통제를 하니 당연하게 그 갯바위에 대한 오염도가 많이 낮아진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오염이 심각했던, 저렇게 오염원이 끼어서 많이 심각했던 부분도 그 이후에 가서 봤더니 저렇게 맑은 물로 좀 변화된 그런 이제 변화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갯바위 폐납과 그리고 쓰레기와 이런 그 천공들의 이런 행위들이 한 37%가 감소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출입을 통제했었던 휴식 구간 같은 경우에는 41%로 굉장히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체험 구간은 계속해서 이용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약 11% 정도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태휴식제 그 두 번째는 그 생태계의 과연 건강이 얼마나 회복되었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었고 많은 내외 사례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뭐 연구한 사례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 우리 국립공원 연구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고요. 그 연구 결과에 보면 그 조무래기 따개비라는 이제 부착 생물이 있는데요. 요 조무래기 따개비 같은 경우에는 갯바위에 하얗게 작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이런 생물들인데요. 낚시객이 올라가서 갯바위를 밟고 그리고 밑밥을 뿌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종이었습니다. 요 종을 대상으로 저희가 타겟을 해서 요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당초 그 초기에 했던 그 제곱미터당 이 조무래기 따개비 수가 5.54개여서 그 마지막 그 조사에서는 8.77개 정도로 약 58%가 향상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출입을 막고 회복할 시간을 주었더니 이런 생물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다 저희 관 그리고 국가 관 주도로 많이 이런 그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반대로 거기에 계시는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낚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험 구간에 유호장 제도라는 부분을 도입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휴식 구간을 주고 그 체험 구간에는 유호장을 도입을 해서 유호장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유호장을 관리를 하면서 안전 관리라든지 그리고 환경 관리를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호장에 대한 그 이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까지 지금 계속 향상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검은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위, 아래 그리고 양 옆에서 총 지금 4개의 유호장이 지금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유호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휴식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호장 안에서 주민들 주도로 자유롭게 지금 낚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각했던 이런 낚시 단체와 낚시객 그리고 주민들 간의 그런 갈등을 조금씩 완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그런 이해관계를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상생 화합을 유도를 해서 시범 사업에는 그 서도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이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향후에 우리가 마지막 그 6차 회의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이 효과성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하자. 그래서 검은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다 협의를 해서 합의안을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시범 사업 1년 동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은도 서도 일부 구간에만 생태휴식제를 적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검은도 전체 3개의 섬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소산부도라는 곳까지 생태휴식제를 확대를 해서 검은도 전 지역으로 생태휴식제가 확대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유호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런 사례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낚시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을 계속 검토를 해왔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연대도와 모계도, 초양도 그리고 다도해상 국립공원의 여소도까지 지금 확대를 해서 총 4개소를 생태휴식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거문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 자율적 낚시 관리 모델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이런 정착하는 이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국립공원에서는 과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런 낚시 관리를 지속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체계도로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해상해양 국립공원에서는 낚시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자원이 굉장히 우수하고 경관이 검도처럼 우수한 이런 지역들도 있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이 가장 높은 이런 지역들은 저희가 핵심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런 지역들은 보호구역 설정을 통해서 좀 더 강한 특별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출입을 통제한다든지에 대한 이런 관리, 엄격한 관리를 좀 더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처럼 그 검도처럼 훼손이 좀 심각하게 오염된 지역들은 낚시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휴식제를 운영을 통해서 휴식 구간과 체험 구간을 나누어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낚시객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지역 외에 일반적인 공원 내 지역들은 그 해수부와 그리고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낚시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캠페인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런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협력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낚시 면허제라든지 선진 이런 낚시 관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도입 기관도 함께 마련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생태휴식제를 추진을 하면서 많은 그 애로사항과 그리고 그런 갈등 이런 부분에서 그 회의도 많이 개최를 했는데요.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파행 직전까지 가고 서로 이제 고성이 오가는 그런 이제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요한 부분이었던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중재를 하니까 이런 분들이 같이 양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합의점을 점점 찾아갈 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니 그런 부분들이 보였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는 계속해서 지속을 해서 앞으로도 그 국립공원 내에서는 보호할 곳은 확실하게 더 강화해서 보호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런 체계를 좀 더 구비를 해 나가서 모든 분들이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관주 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보전실 계장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임호 한국수산자원공단 생태보건실 과장님께서 바다 사막화 해양 생태계 보호 및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신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임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선 포럼에서 말씀드릴 항목들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 사항 중에 수산 분야 즉 수중에 있는 여러 가지 피해 사항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사항을 극복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과 현재 국가 정책을 저희가 위임하고 있는 공단으로서의 사업 현황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회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관계망 중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항목이 기후변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단어죠. 최근 들어서 폭염이라든지 태풍, 고수온,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대책 문제들이 일반 국민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태풍의 피해 아니면 폭염에 관한 피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육상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태풍 피해에 관한 수산 어촌의 피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중은 국민들이 접근하시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와 피해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극복에 관한 내용들을 잘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다 사막화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니다. 예전에는 백화현상이라도 그랬고요. 갯녹음이라는 순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다 사막화는 매년 1200헥타 정도 규모, 여의도 면적의 4배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바다숲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해주십시오. 다음 장 돌려주십시오. 일단 생태계 입장에서 섬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은 보시는 것처럼 수면부와 육상의 육지부가 나눠져 있죠. 공간적 개념에서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즉 단절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육상은 육상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고 수면 아래에서는 해양 동식물의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을 공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간을 나누고 있는 육지부와 수면이 육지부에 수많은 생물들이 거주하고 있고 인간은 이러한 공간들을 개발하거나 또는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반된 개념의 사업들이나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섬을 이용하는 게 인간의 관점인 것인지 섬 고유의 생태 또는 식생 또는 자연적인 관점인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이나 고민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섬이 가지는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약 3,300개의 섬 중에 남해는 2,300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죠. 요수만 해도 365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 영역 확장의 68%를 연안 유무인 도서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삶의 터전으로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90만 명, 약 2.2%가 섬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은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관광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글자가 좀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키워드를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로는 섬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휴양성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죠. 다만 사면이 해상이기 때문에 환해성적 독립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상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재원과 장비가 운송해야 되는 격절성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환경 친화성이나 문화적 특수성 그리고 협소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좀 아늑한 부분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섬의 가치는 4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연적 가치, 그리고 환경 보유적인 가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4가지 키워드를 모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가치는 즉 우리가 자연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서의 키워드를 가져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섬의 황폐화가 이제는 과사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개발, 오염 또는 기후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독립되어 있던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던 섬의 육지부와 수중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가장 많은 기후변화 키워드 중에 수온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하십니다.
아마 대중 매체에서도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기온의 변화는 연평균 0.5도가 올랐다.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4도 이상 동계 수온이 오른다라는 보고도 얼마 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기온의 변화, 즉 해수온의 상승과 변화는 이동 가능한 수산 자원 중에 어류의 이동을 발생시키고요. 기존에 서식하던 생물들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대부분 한해성 생물인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는 북상하거나 소실이 되고요. 아열대성인 산호류, 어류들은 점차 제주에서 남해안 연안으로 북상하게 되는 생태계의 종변화를 이끌어내겠죠. 두 번째로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 즉 수온의 변화는 즉 인간이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서식할 수 있는 종 다양성의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수온의 상승입니다. 최근 극지방의 기후 변화 때문에 해빙의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보고되고 있죠. 즉 해빙의 변화는 수위의 차, 즉 해수면의 상승을 일으키게 되고 이 해수면의 상승은 보시는 것처럼 최근 10년간의 연간 4.5mm 정도까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지역의 수면 상승에 따른 도서지방의 위기로는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해수면의 변화는 육지 섬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거죠. 육지부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이 육지벽의 면적의 축소는 결국 움직이지 못하는 목질계, 식생들의 서식지 감소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도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수면의 상승에 따른 식생 변화뿐만 아니고 육상의 대중물의 지속적인 공급 그리고 담수의 강우에 따른 담수 발생의 잦은 빈도로 담수의 공급들은 해수의 염분 변화 이상 그리고 육상 대중물의 과잉 공급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수 수질의 악화 유발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섬은 독립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독립된 공간 외의 바다 수면들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죠.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친환경 부포로의 전환, 즉 발포 수지를 사용했던 양식 부자에서 코팅되어 있는 친환경 부자로 전환을 시킵니다. 보시는 항목 중에 31%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양 폐기물들이 70%에 육박합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주 재료들이 되겠죠. 이러한 주 재료 연간 해양 쓰레기의 수거율은 2018년도에 약 96,000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인간의 영업활동, 산업활동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해양 폐기물의 증가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죠. 이제서야 제도의 개선과 현장에서의 위기의식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산업에서의 쓰레기 발생 부산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중에 있는 침적 폐기물 또는 폐오구 등은 수중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 배류, 해조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발 등과 같은 저면에 까는 잠입성 어구들은 부착되어 있는 해조류의 서식상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게 되고요. 양식 쓰레기의 부산물 또는 양식 폐자재들은 수중에서의 잠재적인 유령 어구로 변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들은 저희들이 직접 어류에서 섭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해양 폐기물과 더불어서 해양 산성화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죠. 즉 산업 발생에 따른 탄소 발생이 해양으로의 전환이 되게 되고 이러한 전환은 석회질을 이용한 이메페류 등과 같은 생물들의 따개비, 즉 껍질을 형성하는 장애 요인으로도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산업화에 따른 발생 부산물과 그러한 노력들이 직접적으로 생물에 영향을 끼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잇따른 결과들은 잘 아시다시피 생태계 파괴로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생태계 파괴는 섬을 대상으로 정주를 하고 계시는 인구들의 경제적 타격을 입히게 되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들은 섬 인구의 고령화, 즉 산업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남권과 서부
전남권의 대다수의 유인도서의 평균 연령이 60 이상이시죠. 저희가 방문하는 곳은 최대 70 후반까지도 형성되어 계십니다. 그렇게 많은 정주 인구가 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주 인구 활성화에 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유인도서에서 무인도서화로의 진행이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결국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기반과 소득이 날 수 있는, 즉 수산 자원이 풍요롭게 이루어져야만 정주 인구가 활성이 되고 그 섬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주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악순환의 고리를 겪고 있는 거죠. 이러한 최근의 현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 중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위임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저희 공단에서는 그게 두 가지 관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다 사막화, 즉 갯녹음 현상을 극복한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블루카본, 즉 육지의 산림과 같은 그린카본 형태처럼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블루카본에 관한 식생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고 확장시키고 있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조류 기반의 블루카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자체, 학계와 함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다 사막화에 대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석회조류에 의한 갯녹음 발생 지역은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노력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연 상태의 유구절 석회조류는 거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조류 또는 서식 생물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바다숲 조성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블루카본에서는 해조류의 국제적 인정뿐만 아니고 거머리말, 해초류에 해당하는 거머리말 자원의 회복과 보호를 중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상의 그린카본처럼 해상에 존재하고 있는 블루카본들은 비식생 갯벌에서부터 맹그로브, 염섭지, 잘피와 같은 항목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바다숲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간 헥타르당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물론 갯벌,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는 개수적 개념이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다숲은 연간 약 3.36 헥타르 정도의 탄소를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피의 경우에는 약 4.07 정도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5개 항목에 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러 가지 공공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는 노력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양 및 연안에 존재하는 블루카본의 확대 노력을 점진적으로 노력하기 위한 계획과 실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양 생태계 회복 노력 중에 하나가 바다숲입니다. 갯녹음 발생 연간 1200헥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3만 헥타 이상 발생돼 있는 갯녹음을 점진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매년 정부에서는 2000헥타 이상의 바다숲을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사진처럼 해조류가 없이 해조류 식생인 조식동물이 다리 면적당 20개차 이상 분포하는 지역들을 갯녹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갯녹음을 어떠한 피해를 비냐면요, 오액 양은 발생 전후 40% 이상 감소하게 되고 어업 피해액은 약 6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갯녹음 발생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 노력, 이런 것들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많은 노력하고 계시지만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이 거의 최상위에 올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과거에 잠수조사에 의해서 진행해왔던 1차적인 과학 잠수 방법에서 이제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신뢰도 약 90% 이상의 갯녹음 발생 안반을 추출해내는 기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항공기 탐지 기술의 경우에는 하이퍼 스펙트로메터라는 초분광 영상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갯녹음 매질만 전국적으로 소팅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분강 조사에 나온 자료를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잠수조사를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라이브러리 데이터, 즉 현재는 딥러닝 기술이라든지 AR 기술까지 접목을 시켜서 겐도금의 원인 생물이라든지 피해를 주는 조식 동물의 양들도 지금 현재 딥러닝 기술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겐도금 발생 지역에 관한 백데이터라든지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공단에서 계속 연간 조사를 통해서 축적을 하고 있고, 그게 차년도 계획까지 이어지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을 하기 위한 갯녹음이나 실태 조사가 끝나게 되면 해조류 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조류 포자가, 즉 모조, 어미 모조가 부족한 지역에는 포자를 직접적으로 확산시키는 수준 저연성과 같은 포자 살포 자생 해조류의 성장과 현장 적응된 해조류를 증대시키는 사업을 하게 되고요. 직접적으로는 유주자, 즉 해조류마다 여러 가지 유주자라든지 포자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 숫자라든지 해조류 종 타입별로 씨앗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해조류 종별 유자 살포 및 제묘를 직접적으로 안반에 붙이는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숙되어 있는 모조를 이용해서 자연 안반에 직접 부착하는 스포아백과 같은 모조 주머니 같은 시설도 하게 되고요. 해조류 부착 서식 면적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부착 기지를 보충 확대해야 될 지역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인공 구조물을 시설한 이후에 직접적인 해조류 종자를 이식하는 크게 4가지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바다숲 조성했던 전경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요. 부착 기질이 부족한 지역에 관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고, 성숙되어 있는 모조 또는 현장에서 성숙을 유도하는 해조류를 직접 이식하고 바다숲을 가꾸어 나가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으로 자라게 된 해조류가 이곳이 아니라 겐도금이 발생된 자연 안반으로의 포자 확산, 전이 그리고 재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루 카본 대상종 또는 국제 인정종 중에 하나가 거머리 말입니다. 흔히 잘피라고도 부르고요. 여수 지역에서는 진지이라는 토속 방언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머리말 9종은 아마 해양생태계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대상 생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가에서 엄격하게 채취 또는 이용에 관한 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간 헥타르당 약 4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흡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잘 피는 꽃이 피는 해난식물이기도 하고요. 육상의 벼처럼 씨앗이 맺힙니다.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같이 하는 생물이고요. 그런데 과거 연안 개발, 난개발 또는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 인해서 축소되어 있던 잘피들이 최근 연안 정비사업 또는 연안 마을 단위의 정화 시설들이 많이 설비가 구비가 되면서 차츰 회복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과 축소되어 있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블루카본과 수산자원적 관점에서의 확대 필요성으로 인해 잘피숲 복원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사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잘피들을 새로운 지역에 옮기는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도 자연 상태, 즉 섬, 내만권 지역의 자연 관점에서 보면 일부는 피해 행위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씨앗을 육상의 벼 농사처럼 씨앗을 발화시켜서 그것들을 현장에 이식하고 현장의 중간 산림의 육모장처럼 육묘를 한 잘피를 이용하는 체계까지 현재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잘피는 피해가 우려되거나 옮겨야 되는 잘피를 이용해서 이식체를 만들고 필요한 곳에 이식하는 사업을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 공단에서는 약 50만 주 정도의 잘피 숲을 만드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남해안에서 잘피가 중요한 이유는
서남권, 즉 여수를 중심으로 한 공완도 서남권에서의 잘피의 분포량과 현황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단일 군락지로는 경남 남해안의 동대만 지역이 단일 군락지로는 제일 많지만 여수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여수 내만권과 어항을 중심으로 한 내만권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전체의 80% 이상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잘피가 서식을 하고 있고 이 잘피에 대한 보전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잘피 도서지방에서의 섬지방에서의 잘피입니다. 보이시는 길들은 선박들이 오고 가는 영상이고요. 다시 한번 좀 계속 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선이 가 있는 부분들이 선박이 오고 가고 나는 부분이고, 초분광 영상에 따라서 실제 잘피가 서식하고 있는 구역들을 영상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민의 생활과 직접 이용하는 구역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분포 현황 그리고 대상종, 이러한 종류들이 어떻게 식생이나 라이프 사이클을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정밀하게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가 좀 필요한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공단에서도 각각 지역들에 관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나 지역도 현황들을 계속 축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거머리말이 좀 축소가 되고요. 태풍이나 고수온 때문에 손실이 됐다가 동계 겨울철 수온에는 굉장히 분모하는 규모의 변화가 일부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른 변화 양상도 충분하게 파악이 되어야만 이 블루카본 종의 하나인 해초류의 복원 사업의 어떤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든지 전략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국가와 각종 기관,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바다숲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바다숲은 조성 이후에 생체량 변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좀 당연한 결과로 되고 있고요. 겐도금 해소율은 1차 연도의 전년 대비 약 40%에 가까운 겐도금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겐도금 발생 전 이후에 바다숲 사업을 하게 되면 해조류의 바이오매스 생체량은 약 55%까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생체량과 종 다양성 그리고 겐도금 원인 생물의 감소로 세 가지의 요인들을 줄게 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함으로써 바다숲은 섬 자원 즉 수중에 있는 기초의 육지의 목줄기와 같은 기초가 되는 산란 서식장, 생육장과 같은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바다숲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좀 깨졌는데요.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연안의 7만 5천 헥타 중에 약 70%에 해당하는 5만 4천 헥타를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만 6천 헥타 정도를 조성을 이루어냈고요. 이러한 성과는 연간 9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숲의 단위 면적당 동일 면적으로 가치는 갯벌의 2배, 산림의 20배, 농경지의 200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수산물의 잠재 생산은 약 헥타르당 5,800만 원 이상의 잠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바다숲에 관한 가치평가에서는 바다숲 단일 사업만으로 약 244조 원 정도의 경제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제가치에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편익 비용은 약 25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섬을 대상으로 한 수산자원 또는 생태계 보호에 관해서 단순하게 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일부 학계 또는 일부 노력하는 민간단체뿐만 아니고 이제는 너무 위험도의 가속화, 즉 황폐화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민간에서의 ESG 경영과 관련해서 참여를 하고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섬을 대상으로 한 환경단체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식생 보호라든지 산림에 대한 정비, 더불어서 해양 쓰레기 수거와 같은 노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는 해양 산업의 친환경화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친환경 사업 모델, 단순하게 자재뿐만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환경성을 기본적으로 목적이나 목표에 두고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자체 또는 지역 거점을 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친환경 사업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 즉 누군가가 그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계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학생뿐만 아니고 일반인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시고자 하는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되어 있는 생태 교육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무언가를 주어라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의 어떤 절차에 어떤 노력에 어느 곳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과 그분들을 통한 강의 또는 그분들을 통한 리더십 또는 여러 가지 멘티 형태의 교육을 진행해 줄 곳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촌의 활성화 또는 어업의 활성화 중심에 맞춰져 있는데요. 국립공원 지킴이처럼 여러 가지 실제로 해양 생태계를 교육할 수 있는 현장 설명사들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주민들, 관광들, 기업인들이 가볍게 해볼 수 있는 체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의 체험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 장소가 다양하게 만들어져야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장소에서 이 행위를 접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매뉴얼 또는 활동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건 프로그램에 관해서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보다 넓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일부 현황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도 대다수가 섬에서 저희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섬이 외롭기도 하지만 또는 다양한 활동이 있기도 하지만 제 바람으로는 보다 많은 분들이 육지 또는 수중 또는 해양에 대한 관심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최임호 한국수산자원공단 생태보건실 과장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입니다. 이현성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님의 발표인데요. 해양 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익대학교의 이현성입니다. 저희는 홍익대학교에서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 외에 실제로 좀 실행해야겠다 해가지고 SEDG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공공디자인 용어를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좀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공공디자인진흥법이라는 그 법제를 만들면서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디자인 체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그게 공공디자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디자인이라는 용어 앞에는 항상 특정 단어들이 있거든요. 뭐 그 제품 디자인, 뭐 건축 디자인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드는 디자인, 뭐 그 자동차를 만드는 디자인, 뭐 이런 식의 디자인이 제작과 기능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쓰였는데 이제는 디자인이 이런 공공가치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여러 그 제도, 전략에서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확장돼서 활용되고 있고요. 저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해양
해수부랑 같이 그 기획연구 과제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해양 공간 환경의 가치 창출을 위한 디자인 연구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해수부의 최초의 디자인자가 들어가는 기획연구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없는 거 보면 아직도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좀 아주 확산되고 적용되지 않았는데 본 기회를 통해서 최소한 오늘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는 그 디자인의 가치를 좀 판단하시고 앞으로 확장성에 좀 그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해양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침묵의 봄이라는 책인데요.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 하나가 가져온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에 환경부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유엔 산하에 그런 어떤 환경 관점에서의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된 촉진 역할인데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하수도 그 버리는 어떤 세제 물이라든지 농약 살포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봄에서는 지금 쓰는 것처럼 물을 버린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것을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아침에 새들이 울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는 그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는 지금 지속 가능의 디자인, 더 나아가서 이 환경 관점에서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저는 생각에 그 이 찰스 무어의 저 그 쓰레기 섬의 발견에 대한 그 언급은 아마 우리가 해양 환경, 섬 환경에서의 이러한 논의를 하는데 촉진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다에 떠 있는 그 부유되어 있는 쓰레기의 89%는 다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찰스 무어의 저런 쓰레기 섬 얘기가 97년 나온 이후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 과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요즘에 그 칼부림 사건이 많은데 칼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의 문제인데 저도 플라스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플라스틱 없이 우리가 생활할 수는 없는데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그 오염 행태에 대한 것들이 지금 해양이라든지 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사례나 제가 진행했던 사례들은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기보다 유격에서의 사용자인 우리들이 이걸 인식하고 쓰레기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의 얘기처럼 또 찰스 무어가 저것 때문에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인식의 전환이 우리 해양 환경이라든지 섬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보이는데요. 첫째는 굉장히 캠페인성이랑 실험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존 제도권 안에서 진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기존에 뭐 조례라든지 뭐 계획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간 단위에서 NGO나 NPO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도 좀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에서는 보통 3R이라고 합니다. 그 3R이라는 것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환경에서 좀 유명한 하나의 개념인데요. 줄이고 그다음에 리사이클하고 재사용하는 저런 어떤 하나의 방법론으로 환경 디자인을 좀 가자. 또 이 지금 이제 4R이라고 그래가지고 리질리언스, 회복력의 관점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사례로 몇 가지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디자인이라든지 이 디자인의 특징들은 먼저 기존 제도 정책과 다른 것들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전략과 유도 이런 수단들을 많이 씁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 오염의 그 3분의 1 정도가 바로 저 비점 오염원. 그러니까 이제 점 오염원은 이제 공장이라든지 명확하게 원인을 할 수 있는 오염원이지만 저렇게 원인을 할 수 없는 오염원에 의한 것들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트렌치 우수도의 도시 공간에 있는 저 기럽게에 있는 저 50cm 폭의 저 공간인데 저기 서울시에만 약 50만 개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 아시겠지만 저게 저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저런 것들이 다 바다로 하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수도기 때문에 이것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캠페인성의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 줄이고자 하는 행태를 하는 디자인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바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그 바다의 시작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이런 그 우수도로 이렇게 버려지는 공간에 바다의 시작이라는 걸 넣어서 바다가 저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 공간에 바다가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바로 오염이 된다는 인식 변환 이런 것들이 민간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민간 또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또 재미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런 이 태평양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들에 대한 이제 섬나라기 때문에 섬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이런 위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밀도 폴리에틸렌 쓰레기들, 특히 물에 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빨대, 뭐 비닐봉투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것들에 대한 오염도에 대한 어떤 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기 지역의 오두막 디자인을 이걸로 실행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2023년도에 나온 프로젝트라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쓰레기들을 그 지역에서 이제 회수해가지고 그것들을 오염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리사이클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쓰레기를 색상별로 분류하고 파쇄하고 또 그리고 그것들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하나의 이제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또 너무 더울 때 피난처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의 시설물들, 그래서 공공 시설물로서의 시설물 안에 저런 폴리에틸렌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관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유격에서는 공공시설물 인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쓰레기통, 벤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못 만들고요. 인증제를 이미 받은 제품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도시에 가면 공공시설물의 수준이 매우 높거든요. 그 이유는 인증제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섬 환경이나 해양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두 공간이나 섬 환경에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증 개념, 그 안에는 리사이클링 소재를 몇 프로 넣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간의 피난, 약간 또 공공가치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필수적인 기능을 좀 담아라. 뭐 이렇게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나무 목재, 환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나무 목재에 또 주변에 자라는 카수아리 나무라는 씨앗 형태를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이게 싱가포르에서라기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히려 호주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지금 실제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튤레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국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은 트래시 히어로 파탄이라고 하는 MPO, 그러니까 비정부 이제 기관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를 한대요. 저 해수거관에. 근데 그게 수거되는 양이 80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80톤의 10분의 1인 8톤을 바로 신발이랑 이러한 이 장신구 디자인하는 데 되는데요. 단순히 이게 간단한 슬리퍼로 보인다만 이제 이분들이 되게 잘하는 건 뭐냐면 이 콜라보를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이제 본거지가 이 MPO 단체가 트래시 히어로 파탄이라는 그 그룹이 뭐 일본, 그다음에 뭐 미국, 뭐 영국에 있는 유명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저 신발을 통해서 뭐 돈을 번다기보다 사람들에게 저런 인식 전환을 민간 단위에서 함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쓰레기에 대한 좀 조심성 또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뉴 웨이브는 멕시코에 있는 해변 공간, 섬에 있는 하나의 쉘터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데 이것의 타겟팅은 바로 키즈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린 세대들이 그 공간에 와서 교육을 받고 휴식을 할 때 저 안에서의 이미 해양 쓰레기에 대한 어떤 자극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저게 다 페트병입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줘가지고 파도가 치는 모습으로 형상을 했는데 이 페트병 하나하나에 보면은 저 콘크리트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저것들이 이제 하나의 좀 재활용되고 건축물의 구조체로서도 좀 쓸 수 있게 저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직접 이런 공간을 맞닥뜨리고 이 안에서 공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해양 환경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어린 나이 때부터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면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뉴 웨이브 프로젝트도 멕시코에 있는 어떤 그런 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실사례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리사이클링 소재나 이런 거를 저도 직접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게 구조적인 문제는 솔직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구조재보다 저게 1대1로 대응될 수는 없고요. 비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체로서의 이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금 연구는 기술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주는 어떤 비싸잖아, 뭐 아니면 뭐 내구성이 약하잖아 이런 이슈보다 저런 것들이 갖고 오는 인식 변환에 대한 어떤 역할들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로테르담에서도 저런 재활용 섬 이런
재활용 어떤 그런 이 NPO 단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이 바다의 유인물의 89%가 다 유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격에서 흘러나오는 하구의 나오는 부분 거기에다가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러진 시스템들을 가지고 이러한 육각 형태의 저런 우리는 저희 비오톱이라는 말도 쓰는데 생물 서식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기존과 다른 거는 먼저 하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이렇게 많다. 유교에서 나오는 쓰레기다. 그리고 그거를 만든 저러한 것들이 통해서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저 안에는 달팽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물고기 서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서식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소위 저희가 말하는 심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공생 디자인의 개념을 접목시키는 거거든요. 뭐 일례로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공간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재는 어떤 거를 한번 아이디어를 짰냐면은 그 고속도로에서 많이 죽어가는 조그만 버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간에 운전하고 자동차 앞에 막 벌레 붙어가지고 우린 징그럽다고 더 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공기 중에 떠 있는 플랭크톤과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새들이 먹고 또 새들이 이렇게 해서 생태계가 돌아가는 건데 그 버그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존의 아주 기초 요소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의 그런 버그 키를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주변에 그들을 위한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버그들이 좋아하는 색깔의 가로등이죠. 그 파장의 가로등을 얘들이 쫓아가면 이 로드킬에서 짐승만 들 죽이는 게 아니라 벌레들도 들 죽이면서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공생 디자인의 개념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국립수목원에는 곤충 호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오늘 너무 좋은 호텔에서 저희가 쉬었는데 곤충 호텔도 같이 공공공간에 제공하면서 공생 공손의 개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프로젝트의 가장 매력 있는 부분들은 저런 리사이클링 소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거대한 동물군 서식지를 만들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환경 안에서 이러한 공생 디자인 심바이오시스를 적용시켰다. 그리고 또 그것들의 저 수변가 또 저 섬 아일랜드에서 즐기는 저런 휴식하는 사람들께서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쓰레기통 사용 남용에 대한 것들을 상시적으로 계속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디자인이 그나마 조금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로테르담은 뭐 아시다시피 부산과 자매 결혼도 돼 있고 수변, 항구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제일 앞서 있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디다스는 또 재미있는 팔이라는 어떤 비영리 집단과 또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바로 이 폐그물로 만든 신발을 내놓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작년에 저희가 2021년도에 문체부 주체로 공공재생 기획전시를 할 때도 이러한 재활용에 대한 전문 기업들을 많이 초대해서 봤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ESG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1년도에 우리나라 500대 대기업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비용,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사회공헌 비용이 거의 1조 8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사회공헌을 해야 되니까 공공공역에 이렇게 쓰는데 그 돈이 어디서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약 70%는 약 현금으로만 배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 현대카드가 가파도에다가 뭘 하고 그다음에 뭐 각 기업들이 신한은행이 저 서문시장을 전통시장을 살리고 하는 이러한 지금 현재 공공 영역에서 벌어지는 민간의 투자 CSR과 ESG 비용에 대한 것들이 저는 바로 이 섬 환경이라든지 이쪽에 분명히 펀딩으로 투자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연결시켜줄 수 있는 고리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 그걸 운영하는 주체도 저 유격에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공헌센터라든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섬 환경에 대한 환경적 개선, 그다음에 또 이러한 디자인적 개선들은 오히려 유격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이미 검증된 시스템들을 좀 접목시켜 보시면 어떨까. 특히 이렇게 민간 기업과의 활용도 저는 우리 섬 환경의 개선을 위한 큰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매우 비쌉니다. 이런 신발이 비싼데 저 비싼 거는 이제 이 공공 디자인의 특징들 다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는 값싸고 아주 좋은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필요하고 비싼 디자인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리적 소비에 대한 측면들도 지금 페어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의 인식 수준도 올라가서 이런 것들의 소비나 인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 쓰인 그물로 만든 프로스펙스 신발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또 캐나다에 있는 프로젝트인데 더 스쿨 오브 피쉬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에서 또 진행한 겁니다. 이것은 그 이 연안 환경의 환경 보존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한 임시 프로젝트인데요. 버려진 페트병 1,700개를 모아가지고 140제곱미터의 플로팅 레스토랑을 만들어가지고 60일 동안만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2명의 그 레스토랑에서 즐길 수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걸 받은 기금을 우리 바다 환경의 개선에 이렇게 넣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이렇게 실제 만들고 그리고 저 밑엔 또 바다도 볼 수 있고 해서 뭐 60일 동안 한 번도 예약이 끊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혀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이렇게 바다 환경이나 섬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이 나쁜 게 아니다. 유격에서 그거를 흘려버리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잘못이다. 그럼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될 것은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이고 다만 그것들이 기존의 제도나 법제나 소위 말하는 기존에 진행됐던 계획으로 운영될 수 없으니 지금은 민간 단위에서 저렇게 MGO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사례만 보기가 그래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흥시와 함께 저 오이도 밑에 있는 거북섬이라고 하는 공간에 어떻게 저 거북섬의 오염도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기 그 오이도나 여기서 1년에 발생되는 양이 35만 톤의 폐각입니다. 폐각, 굴껍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35만 톤의 그것과 그리고 또 5톤 가량의 서핑보드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거를 그 콘크리트를 저런 폐조각과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체를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고요. 또 포스코 산하에 슬래지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핑보드를 응용해가지고 저희가 이 민간 기업의 투자, 그 기존에 뭐 예를 들면 해양 공간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하면 저 1년에 35만 톤 중에 5톤의 폐각을 줄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용을 통해서 이러한 거북섬 주변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쓰레기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시흥시와 함께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역 환경을 줄이는 걸 해보자.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세계 3대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라고 있습니다. 국제 어워드인데 여기에 출품을 했었어요. 이 내용을. 근데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만든 친환경 시설물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프로페셔널 컨셉 부분이라고. 근데 그 부분이 전체 수상 부분 중에 1%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평가서를 저희가 딱 받았을 때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상을 줘야 될 명분이 있는데 이건 뭐 특별히 막 예쁘거나 뭐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역에 벌어지는 거북섬의 쓰레기들을 이렇게 시설물을 이용했다라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개념이다. 이걸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기특하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흥 쪽에서 베를린 가서 상도 받아오고 나서 굉장히 우리나라 공공지하인계에서는 하나의 그 축제 어떤 기쁜 일이었는데요. 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섬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뭐 꼭 우리가 상을 받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지금 내딛는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어떤 이 개념과 다른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저 맨하탄의 프로젝트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계속 그러니까 저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다층 구조, 뭐 뒤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오버플로우가 생기고 도심 내 홍수가 생기기 때문에 방벽을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방벽을 그냥 벽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입체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사람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뒷그림에 보시면은 계단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세히 보시면 슬로프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전망대가 굉장히 높은 데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런 식의 페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방벽을 만들고 다층 구조로 만들어서 탄력성 있게 지역의 그 기후 변화에 대응도 하지만 사람의 사용성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그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쪽에 범죄를 줄이려면 눈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줄여라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어딘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바로 안 보이는 곳입니다. 소파 뒤에, 문 열고 나서 문 쪽 뒤에. 결국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에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양 환경이나 이러한 항구 또 섬 환경에서도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향상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망가질 수 있어 이럴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떤 제도에서 좀 움직여 준다면 저 공간의 인식이라든지 또 개선 또 환경에 대한 측면들에 관심을 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기능적인 오버플로우의 방벽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보편적 접근성을 통해서 그 공간의 기후와 어떤 앞으로의 부성적인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갖게 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바다와 해양 디자인 치면은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해수부랑 같이 그런 기획연 과제를 했을 때 해수부 분들이 이런 걸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아주 일반인들이 보기 쉬운 책으로 이렇게 내놓기도 했는데 아직 그 관심들은 굉장히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 박람회라든지 우리 섬 포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확산되기를 저희 디자인 입장에서도 보고요. 그리고 좀 오른쪽에 좀 복잡한 표가 있는데 디자인하는 것이 뭘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저를 자세히 보시면 사회 관점, 경제, 문화, 환경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어떤 디자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은 제가 환경 관점에서만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네 가지 지속 가능한 관점이 결국은 우리 섬 환경의 개선 그리고 또 디자인을 활용한 우리 그 지속 가능한 바다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포인터. 네. 네, 발표 세 번째 발표까지 청해 들었습니다. 이현성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에너지 자립 전략과 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등단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촌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촌을 연구하다 보니까 섬하고의 접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청받은 내용은 이제 우리 섬의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뭐 제가 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어촌 정책을 연구하다 보니 섬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관련된 연구 내용들 제가 이제 선행 연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세 번째 발제가 시작이 이미 한참 됐을 시간이어서 제 발제를 상당히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앞에 이제 많은 발제자들께서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 섬은 육지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영토의 끝지점이죠. 국토의 끝입니다. 국토의 끝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정책에 있어서 소외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국토 끝단에 있는 이 섬 지역들은 상당히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 상당히 많이 배제된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 관점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앞에 발제자께서 이제 해양 관점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다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섬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섬은 우리 영토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토에 있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정치적, 사회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섬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매우 작고 협소한 공간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영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국토의 4.4배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지점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안 넘어갑니다. 네. 근데 이 섬이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말 소멸 위험으로 막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결과를 토대로 보면 2045년 정도 되면 정말 이제 소멸 고위험성을 갖는 지역이 전체 97.4%입니다. 우리 섬 지역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섬이 소멸 위기로 가고 있다. 지금의 인구 감소 추이로 흘러간다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 되면 우리 섬이 상당히 이 공동화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 있다. 특히 이 섬의 인구 구조 또는 인구 규모로 보더라도 100가구 미만의 섬이 전체 섬의 80% 정도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에너지 문제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생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중요한데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는 잘 넘어가는데 제 차례는 잘 안 넘어갑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이 소멸 위험성하고 바로 매칭이 돼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삶의 질 문제인데, 우리 국토에서 멀어질수록 아까 얘기했던 국토의 끝단으로 갈수록 소멸 위험성이 높아지고 삶의 질도 그만큼 떨어지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생활 전반에 있어서 여러 측면이 취약하긴 한데 오늘 주제와는 좀 별개로 문화, 여가, 교육, 보건복지 이런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손이 마이너스 손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의 인구가 줄고 또 섬에 이제 주로 산업적인 구조가 어업이 많다 보니까 어가 인구도 많이 줄고 어선도 많이 그동안 줄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어선 감척 사업을 계속 해오면서 어선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는 사실 현저하게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뒤에 그림에 좀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업이 좀 쇠퇴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조금 줄기는 한데, 그 어가 경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촌 섬 지역에서 어업 활동하는 이런 가구들의 소득 구조 안에서 보면 에너지에 따른 경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 소득에서 경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이제 어업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가 상당히 높게 차지합니다. 어선을 가지고 나간다든지 또는 양식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많은 전력 소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에너지 문제는 섬 지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여태까지는 이제 주로 화석 에너지 중에서도 경유 에너지의 의존도가 어촌 지역, 섬 지역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어업의 형태도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이제 어선 어업에서 양식 어업 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식 분야에서의 에너지 소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여다볼 건데요. 이 안에 사례는 사실은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자립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긴 한데, 그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 있는 사례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남 홍성에 있는 죽도라는 섬인데요. 여기는 이제 하나에서 에너지 자립섬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케이스인데 이 섬은 26가구 정도가 사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방문을 했던 섬인데요. 여기는 기존에는 이제 디젤 발전기 3기를 가지고 이제 생활 에너지나 필요한 에너지들을 소비했던 케이스죠.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화석 에너지에 대한 발전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를 지금 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전환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자립률이 거의 83% 정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단순하게 에너지 전환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보시면 이제 섬 지역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용수의 문제, 물의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발전의 에너지를 가지고 해수 담수화 시설 또는 지역 내 이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이제 관광 인프라들을 조성하면서 이 홍성의 죽도는 정말 사라져가기 직전에 섬에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관광객들과 주민의 활력이 되고 있는 이 근저에는 이제 에너지 자립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전환 이런 데 이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섬 지역은 아닌데 그 철원 지역에 있는 적경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 단위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 좀 대규모 단지의 태양광 발전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고민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적인 자립뿐만이 아니라 생활, 복지적인 자립 영역까지 같이 좀 진전시켜서 이제 에너지 발전에 따른 이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창출과 지역사회 유지, 일자리나 복지의 영역까지 좀 같이 고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좀 이 산지를 일부 전환해서 대규모 에너지 발전을 통한 수익 모델을 가져가고 그 수익 모델 중에 일부를 마을에 환원하는 구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관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해양이라는 특히 섬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는 스위스에 있는 이제 스임솔이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또 직접 만났던 케이스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몰디브 섬에 이런 이제 바다 위에 태양광 패널을 얹혀서 이제 에너지를 개발한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요 태양광 패널이 이제 4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25m 정도입니다. 이게 4개가 세트가 되면 한 100가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이제 설비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이제 내구성 문제나 이제 여러 가지 운용상의 안전성 문제들을 좀 우려를 많이 할 건데요. 한 5년, 6년 정도 실증 사업을 했는데 유지 관리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이 장점은 뭐냐면 육지의 환경 문제나 부지 문제나 갈등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일본도 시범적으로 파일럿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 수중에 가두리양 시장하고 같이 좀 접목시켜서 좀 활용한다면 조금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들도 고민하고 있는 케이스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몰디브의 한 섬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 전체 지역으로 좀 계속 확산하고 있고 이 지역은 이제 관광섬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들까지 다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에익섬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방송이나 뭐 다큐멘터리에 상당히 많이 소개된 케이스이고 이제 저도 좀 방문을 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섬 지역들을 특히 이제 에너지 자립을 하는 지역들을 좀 방문하면 이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냐면 이런 에너지 자립에 대한 설비를 갖추면 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에너지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에너지에 대한 과잉 소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끼지 않고 에어컨을 틀고 뭐 이런 구조. 근데 이제 우리가 스코틀랜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생산된 에너지를 거래하는 겁니다. 내가 소비한 만큼, 내가 산 만큼 소비하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우 에너지를 절약해서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도 에너지 자립섬에 대한 시도를 지난 10년 전부터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매우 공급자 관점으로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지속 가능성을 좀 담보하기 어려웠던 거죠. 특히 지역 사회하고 이 에너지를 개발하는 주체 간의 연계, 협력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떨어졌던 문제들. 근데 보시면 대부분의 성공 사례들이 대단히 긴 호흡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 사회를 끌어안는 구조. 이런 구조가 앞으로 이제 우리 에너지 자립섬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이슈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껴서 적절한 소비하는 방식 또는 아껴서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례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덴마크 3세 섬도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우리가 어느 한 에너지원,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어느 한 에너지원만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원의 이제 다양성들을 좀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느 대규모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에너지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또는 태양광을 대규모로 조성하고 사실 섬이라는 이 지정학적 구조, 인구 구조로 봤을 때 그렇게 대규모들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이슈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좀 가져가고자 하는데요. 에너지 문제를 우리가 특히 이제 사회적 혁신 관점에서 보면 자립적인 기반을 위한 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 그걸로 인한 경제적인 자립, 복지적인 자립,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측면, 이게 이제 지역사회 혁신을 이끄는 요소이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섬에 대한 구조는 오로지 이제 에너지 문제로 조금 귀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섬 지역의 구성원들 내지는 이제 공동체와 좀 같이 소득과 일자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혁신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이고 현장 밀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적인 설계, 사업에 대한 집행과 관리 이런 측면들이 앞으로 좀 많은 변화들을 좀 꾀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해상 부분, 육지의 부분 여러 가지 섬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형적 구조, 물리적 구조에 맞게끔 다양한 에너지원을 좀 개발하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사업 모델도 이제 자급자족에 대한 모델, 수익 창출의 모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모델도 좀 필요하고, 섬이 매우 취약성이 큽니다. 환경적으로, 인구 사회적으로 대단히 좀 취약성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부지, 환경, 경관에 대한 문제를 대단히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한 370여 개의 섬들이 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자립의 문제는 우리가 좀 앞으로 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 연구부장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